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두 주역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두 번째 대질 신문을 가졌습니다. 첫 대질에서 고함치며 항의했다던 김 전 회장은 대질 스트레스로 이까지 빠졌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은근한 압박을 가했고, 이 전 부지사는 명품 셔츠와 억대의 현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대로 추락을 했는데요. OECD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멸 위기에까지 놓인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긴급 처방을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유동규 씨가 SNS를 통해 100회에 이르는 소위 대장동실록의 영상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명예훼손이자 재판 개입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장동 비리 사건보다 어떤 면에선 파괴력과 파장이 더 클 것이란 전망 속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약 2시간 전에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2명만 일단 나왔는데요. 이에 앞서 어제 열렸던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두 번째 1대1 대질 신문을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전 깡패라고 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말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이제 1차 사자 대질 신문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가 빠졌다. 그래서 매우 치아 고통이 심하다. 이런 호소를 한다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근데 사실은 전 진단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만약 네. 수사기관이라든지 재판에서 이런 사유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하려면 그 관련 어떤 자료 같은 게 제출이 돼야지 가능한 거고, 네. 이가 빠진 건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보면 뭐 아니까. 아픈 게 아니고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뭔가 이제 대질신문 하기 힘들다라고 했고, 아마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2차는 1대1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화영 지금 부지사하고 두 사람이 한 걸로 보이고요. 네네. 지금 대질신문이라는 게 자체가 뭐 어떤 두 사람의 다른 진술 가운데 뭔가 한 사람이 좀 당황하거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사람, 조사하는 사람이 캐치하는 작업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가 빠지고 본인이 만약 예를 들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좀 안 믿을 수도 있는 거고요. 4명이 왔을 때는 안 좋게 얘기하고 또 2명이 있을 때는 또 괜찮다는 거는, 그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사자 대질 신문은 못하겠다라고 해서 1대1 대질 신문을 요구했고, 그래서 어제 열린 겁니다. 총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됐는데 실제 1대1 대질은 이 말미에 약간 열렸다. 현근택 변호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일 먼저 이화영 전 그 부지사에게 물을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죄명은 뭐 뇌물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불법 대북 송금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고 그다음에 원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3자 대질인 거예요. 제가 뭐 우리 변호사님하고 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앵커한테. 그럼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죠. 진짜 어제 저녁 먹었냐? 우리 먹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 명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대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대질 중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증거가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는 다른 이야기를 했는 또 다른 증거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부분만 대질을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묻는다는 거는 그건 뭐 수사의 중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질문 5시간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대질을 시켰는 거 아닌가. 어제 대질에서는 그렇게 뭐 고함이나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제일 처음에 인트로에 은근히 압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게 다 무죄가 날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전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6시간이면 따로따로 있다가 마주 앉는 건가요? 처음부터 마주 앉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만약에 진술 자체가 좀 확인할 게 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부르다가 같이 또 대질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이미 진술을 서로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6시간 동안 대질을 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대질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취재된 바에 좀 따르면 들린 얘기는 뭐 치통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나는 모른다. 네. 그러면서 김성태 이제 회장 입장에서는 우리 다 너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무죄 나오겠냐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이 이화영 지사가 부지사가 어느 정도 이 대북 송금 사업에 알고 있었고 또 이재명 지사한테 이것이 알려졌나 알려지지 않았냐. 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김성태 회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 지사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화영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 질문들을 지금 하는 게 대질신문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기자들의 취재와 일부 뭐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는 이가 아프고 빠져서 나는 모른다라고 일관을 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나는 내 주변이 다 구속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조용한 목소리로 목소리 톤을 낮춰서 형님 우리 오랜 인연 아닌가. 잘 생각해봐요. 이게 무죄가 나오겠나.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신도 이 사건, 이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지사인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묻는 과정이고 네. 그것을 수사관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난 모른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치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어차피 유죄니까 인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게 다 무죄가 나오겠냐는 것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도 변호인이 있고 법률 자문을 수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게 지금 제 1순위다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이게 다 무죄가 나오겠어요, 형님 하는 그 이유는 회사 지키기가 좀 긴박한 입장에서 좀 설득을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개 다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는 김성태 전 회장은 첫 번째 목표는 본인이거든요. 네. 본인의 어떤 신병이라든지 그 첫 번째 목표 중에 지금 회사를 어떻게 보호하고 회사를 어떻게 유지하고 최소한의 피해 가게 하는 게 가장 목적일 겁니다. 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하다면 본인이 이재명 지사라든지 대북 송금 관련된 얘기도 김성태 전 회장은 할 걸로 보이고 회사를 지킨다면 그 과정에서 이것 얘기 안 한다 해가지고 무죄 나오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법리적인 문제인데 두 사람이 지금 같은 공범이잖아요. 둘 다. 사실상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론을 딱 분리하면 한쪽 당사자의 증언은 반대편 당사자의 증거가 돼요. 네. 쉽게 말하면 살인사건에 칼이 있고 그 칼에 피해자의 혈흔이 있고 그 칼 뒤쪽에 가해자의 혈흔이 있으면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거는 충분한 물증이죠. 내가 칼을 들고 칼로 찔렀고 찔렀는 그 칼 끝에 피해자의 피가 있고 두 사람의 피가 묻어 있다면 뒤에 손잡이에도 네네. 가해자의 피가 묻어 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찔렀다. 이게 분명한 거잖아요. 네. 똑같듯이 지금 김성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김성태 이야기는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의 독립적인 증거로 쓰는 거예요. 변론이 분리되면. 어차피 변론 분리할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김성태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하느냐. 사실 800만 불이잖아요. 500만 불은 먼저 보내고 300만 불은 그 당시에 경기지사였던 지금 정치인
어떤 방북 비용으로 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북 나오니까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주장은 그러니까 네. 그건 돈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면 적어도 윗선에 올라가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이화영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점 그 유죄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차 사자 대질신문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았고 날인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1대1 이 대질신문이 끝나고 난 뒤에는 본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읽어보고 사인을 서명을 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됩니까? 뭐 저하고 지금 인터뷰를 했잖아요. 제가 네네. 인터뷰가 완벽하게 잘 되었어요. 보통 이렇게 피의자 신문 조사하면 뒤에서 영상 녹화 촬영하거든요. 하겠죠. 그리고 옆에 네. 변호인이 참석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절차,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법 절차를 지켜서 만들어진 피의자 신문 조서고 그 안에는 오기나 뭐 잘못된 내용이 없는 자기가 이야기했는 내용만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내 도장을 찍고 그 내용을 서명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거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그 자체가 해야 되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욱 이게 날인을 하나 안 하나 지금은 형사소송법 312조가 바뀌었어요. 아하. 무슨 말인가 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법정에 가서 내가 이거 밑에 도장 찍혀 있는 거 판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 저 피해자 신문조서 당신이 작성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진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얘가 증거 능력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서명이 있어도. 예, 있어도 옛날에는 경찰만 그랬는데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형사재판의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어서 도장이 찍혀 있다 할지라도 서명이 찍혀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내가 그 내용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증거 능력에서 없어지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굳이 이 도장을 안 찍을 이유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 불법이 있었으면 그 자체로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법하게 만들어진 피해자 신문 조서라면 찍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화영 부지사에게 굳이 이득이 되는 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제가 좀 이거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방용철 전 부회장 또 안부수 회장까지 해서 3대1로 구석에 몰리면서 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치통 뭐 이가 빠졌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서명 날인할 정신이 없다가 이번에는 1대1로 하고 6시간 동안 찬찬히 생각을 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인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원래 같으면 조사를 받으면 다 서명 날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읽고 다 날인을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1차 때는 아마 제 추측이긴 한데 거의 답변 안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거의 다 묵묵부답하고 아니면 답변을 거절했던가. 예, 그러면 굳이 사실은 날인할 필요가 없었지 않을까. 그렇지만 2차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1대1 대질 신문이 됐기 때문에 막 얘기를 다 했고 본인도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명 날인을 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성태 전 회장의 첫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김 전 회장은 안 나왔고요. 변호인 2명만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첫 번째 재판의 그 형식인데 여기서 이화영 전 지사의 이름 머리 글자 그러니까 뭐 HY 정도 되겠나요? 뭐 정확히 한 거 물건이 있다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니셜을 새긴 명품 셔츠 또 1억 원 가량의 현찰 뇌물을 줬다. 이게 큰 화제인데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했나 봐요. 자, 일단 이거는 오늘은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변호인이 나와서 이 사건의 쟁점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근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현금하고 뭐 일정 부분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현금 1억을 이화영 부지사한테 넘겼고 네. 또 현금 1억은 사실은 이건 증거는 사실 없겠죠. 그 없겠죠. 금액은 다 없어졌으니까. 뭐 현찰이니까. 눈에 띄는 증거는 사실은 이 이니셜이 박혀 있는 명품 셔츠. 셔츠라는 소매 거죠. 같은 데다 원래 그렇죠. 새겨주죠. 뭐 L, H, Y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1억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티셔츠가 간 게 맞다 그러면 그 티셔츠가 엄청 고액이라 그러면 정황적인 또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돈이 뭐 영수증이 있을 거고 네.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뇌물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품 셔츠니 현찰 뇌물이니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백하게 이건 잘못된 진술이고 나는 이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를 해드리면서요. 자, 그래서 지금 뇌물죄를 의율, 뭐 법률 용어입니다만 하기가 좀 쉽지 않았잖아요. 네네. 특히 50억 클럽에서 이게 이제 아들 준 걸로 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고심이 제3자 뇌물죄로 이걸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김성태로부터 돈을 직접 이렇게 받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죄보다는 직접적으로 뇌물이 어떻게 전해졌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전에 혹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그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이미 받아서 썼던 2억 5천 정도라고 하죠. 썼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돈이 들어갔다는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저 앵커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데 제가 제 카드 앵커한테 주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죠. 아니죠. 뭔가 대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게 들어갔을 거고 제가 뭐 저 우리 앵커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자동차를 렌트해가 드리겠습니까?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이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지금 김성태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하나가 더 나왔는 거예요. 돈을 줬다라는 진술과 내가 와이사츠를 줬다라는 진술이 나오니까 그럼 이게 대한 어떤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있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면 그런 정황들이 나온다면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는 몰랐다. 800만 불 송금하는 거 아예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도 네. 그 근처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압수수색은 필요하고도 적절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을 했고 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물이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압수수색을 그렇죠. 했죠. 어제 이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경기도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검찰 압수수색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예전 도청 자리하고 지금 광교로 도청을 옮겼어요. 신청사와 구청사. 네, 다른 거거든요. 네네. 컴퓨터도 사실 다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 컴퓨터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이 좀 될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경기도지사 PC를 압수수색한 부분을 거칠게 항의를 했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메뉴만 달랑 많은데 음식 메뉴만 뭐 넣어놨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네네. 항의를 강하게 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줬다고 해가지고 성립하기는 어려워요. 진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 걸리는 게 카드 쓴 거는 증거가 지금 확실하죠. 법인카드를 받았으니까.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예, 예. 현금을 2차례 5천씩 1억 줬다는 거는 그건 사실은 다른 증거는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명품 티셔츠가 있기 때문에 그 가액하고 합쳐가지고 만약에 그게 갔을 만한 정황이 된다 그러면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러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품 셔츠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황으로서의 그것을 입증하는 이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 근데 있는 뭐 거네요. 명품이 아니고 뭐 몇만 원짜리고 몇천 원짜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정말 거액에 특별하게 갈 이유가 없는 건데 갔다고 그러면 지금 그런 뇌물죄 같은데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네. 그 부분을 검찰이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 도청에 압수수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사실관계가 제가 네네.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수원지검에서 이야기를 했는 건데 아마 이게 영장이 나왔잖아요. 영장이 나왔을 때 현 김동연 지사의 PC라고는 안 적었을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에 경기지사 PC라고 적었을 거예요. 경기도청 지사실 PC.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PC가 현재의 PC, 현재의 도정을 스크리닝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A라는 그 정치인이 썼던 그 PC를 조금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 PC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폐기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포렌식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라서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지워지면 지워져 있는 게 표시가 나요. 요새는 다 복원이 되죠. 예, 그리고 복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지웠다는 것은 첫 번째 증거. 적어도 지워졌다는 건 알 수 있는 예, 거죠. 지워졌고 증거인멸에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복원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남지청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에 있는 도정에 대한 스크리닝이 절대로 아니다. 과거에 있던 그 PC를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청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과민 반응이고 다 폐기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PC를 압수하는데 경기도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성남지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재판이 본격화되면 더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인데
최악의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졌는데요. 비교를 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이웃나라 일본이 1.3, 프랑스는 1.8 수준입니다. 이대로 방치를 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소아과 진료 대란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이도 아주 나중에 아주 큰일 오겠다. 치료는 선생님도 중요하고 어머니 도움도 중요하지만 네가 의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파이팅하자. 자, 이거 한번 해. 소아의료 체계, 응급의료 체계, 또 24시간 상담, 또 중증 이런 소아 진료 체계들이 조금 더 어떤 이런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들의 소아과 기피는 정책 탓이다. 그러니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꿔라라고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밤이나 휴일 진료를 늘리고 응급센터도 확충해서 24시간 어린이 진료 체계를 갖추라는 건데 이게 박 변호사님 네. 이른바 달빛병원 아닙니까? 예, 달빛병원. 야간에도 할 수 있고 주말에도 할 수 있는 어린이들 언제든지 병원에 와서 진료받게 할 수 있는 그 달빛병원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데 근데 가장 문제는 병원만은 뭐합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소아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병원의 종합병원의 소아과가 폐지되는 상황까지 된 거거든요.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적정한 보상이라는데 수가 같은 거죠. 소아과 진료했을 때 얼마 정도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너무나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소아 자체가 적어서 사실은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돈을 올려줘야 되고 네. 병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특히 의사가 배치가 돼야 되고 뭐 그 부분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아마 돈 지원도 돼야 되고 의사 배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현장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지원하는 전공의가 태부족이라는 겁니다. 전국 50개 대학병원 가운데 올해 소아과 전공의 지원이 0병 하나도 없는 곳이 38곳이나 된다. 충원율이 24%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머릿속에 양가의 감정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세상 아닌가요? 그렇죠. 자본주의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의사들의 행태를 우리가 마냥 욕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돈 되는 거 하겠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소아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뭐 저희 여직도 이제 의대를 지금 나와서 이제 의사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게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때만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없으면 내가 보드를 딴다 그래요. 내가 전공의를 땄는데 그 전문의가 소아과인데 소아과 마치고 난 다음에 병원에 남아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교수 티오가 안 늘어나면 그냥 4년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4년 후는 나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이 안 그렇죠. 된다. 그러면 나이 35세 정도에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해서 나오면 교수 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30년을 내가 의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지원뿐만 아니라 그 교수 자리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병원이 이것도 참 애매한 게 다 모든 병원들이 정말 사립병원이지만 저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교수 자리까지 좀 충원이 돼서 내가 소아과를 지원한다면 나이 60, 65세까지 충분히 이 병원에 남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확신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죠. 피안성 정재영. 이거 뭐 영화배우 이름이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사실 나와서 요즘은 아주 유명해졌는데 자, 피안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1, 2, 3위. 그다음이 정재영,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가 그 다음이란 뜻인데
이 6개 상위 리스트에 소아과, 산부인과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죠. 오히려 가장 기피하는 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외과 네. 계열은 예전에 정말 10년 전, 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외과, 내과가 메이저과라 해가지고 이런 데 많이 몰리고 이 지금 말했던 영상의학과나 뭐 재활의학과는 마이너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바뀌었어요. 완전 예. 바뀌어서 마이너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지금 피안성, 정재형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승전 연구에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돈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급여를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보험 수가라든지 자기가 개업했을 때 뭐 그런 걸 따져보면 지금 정형외과나 이런 병원이 외과보다 2배 이상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여도 적죠. 또 외과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네네. 소아과, 산부인과는 또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그 손님도 적을 뿐더러 또 의료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병원은 더 심각하다 그래요. 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연봉을 3억 5천을 주겠다고 하는데 전공의 지원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들으면 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왜 안 가느냐. 지방에 가서 근무할 여건이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뭐 지방에 뭐 의료원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지방에 대학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추진도 안 됐을 뿐더러 결국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좋은데 서울에 있고 급여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아니면 수도권에 있고 급여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이거를 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에는 적고 지방의 소아과는 지금 아예 없습니다. 좀 그러니까요. 심각하거든요. 이것들을 좀 정책화해서 좀 잘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픈런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게 문을 열기 전부터 막 문을 열자마자 막 뛰어 들어간다는 뜻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소아과 오픈런인데 오픈런도 아니고요. 문 열기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나가서 부모들이 줄을 서야 한다. 그 줄이 뭐 수십 미터고 한 2시간, 1시간은 당연히 기다린다. 자, 이거 대단히 심각한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온라인으로 진료 상담을 하고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을 휴대전화에 깔아서 쓴다. 이거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까지 나왔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 비대면 진료가 나올 때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아이 컨택을 한다 그러죠.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해도 그 상황이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걸 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게 혹시 오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비대면 진료가 일정 부분 허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도 중에 이 그래프를 보면 온라인 비대면 진료 업체 소아청소년과의 실시간 상담 이용 건수는 2022년 작년 11월 이후 올해 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건 맞아요. 예, 100% 가까이 올라왔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온라인 비대면이 지금은 이제 가능한데 과연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엔데믹이라 그러죠. 코로나19가 지금같이 일상생활에게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국민들의 편의와 그 오진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야지 비대면 진료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3년 동안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줄이되 그 어머니, 저도 아이 키워보면 아이가 열이 한 40도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근데 병원 가면 2시간 기다리라 그러면 그것이 진짜 마음이 미칠 심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부모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구가 주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저렇게 비틀댄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지금 처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크나큰 후회를 남길 그런 정책과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 중 하나인 유동규 씨가 영상실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장담으로는 100회 연재를 하겠다라고 한 이 대장동 실록인데요. 이름은 이제 유동규 실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1막 1장을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다음에 의기투합을 한 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냐면 뜻이 맞은 거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실.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 네, 이 영상이 올라온 동영상 사이트, 너튜브에 이게 올라왔는데 제목이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유동규 실록, 이게 조선왕조실록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실록인데 한간에서는 이걸 대장동 실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직접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도사 발표 감봉이 뭐냐? 찾은 게 뭐냐면 리모델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리모델링 관련돼서 좀 유명해져가지고 언론 인터뷰라든지 그다음 칼럼하고 막 이런 걸 싣고 있었어. 분당표가 절실히 필요했고 분당표를 얻으려고 하니 이 리모델링이 아이템이었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처음 만난 거다. 네. 그 2009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그때 처음 만난 다음에 의기투합을 한 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냐면 뜻이 맞은 거죠. 네. 지금까지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청사 안팎에서 또 기자들을 만나서 살라미 치즈 자르듯이 이렇게 폭로를 조금씩 해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예 대장동 실록까지 연재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박지훈 변호사는 이걸 왜 그렇다라고 보세요? 일단 본인이나 이 TV에서 하는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 김만배나 남욱 얘기하는 거 그 부분하고 지금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언론을 얘기하는 거는 일회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방송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100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저 얘기 보면 섬뜩하기까지 해요. 네. 원래는 이제 지난해 10월에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해서 그 듣는 사람들도 섬뜩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를 제외하고 대장동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100화 넘는 유튜브 장기 연재로 대장동이란 대하 드라마를 구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유를 밝히긴 했는데 이게 양날에 좀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동규 씨는 자신 재판도 있고요. 또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법정에서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를 밖에 나와서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100회를 한다고 하니까 검찰이나 민주당 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엉뚱한 얘기해서 또 언론에 얘기 나오는 게 민주당은 또 두려울 것 같고 검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검찰하고 이제 증언하는 거를 검찰적 증인이라면 검찰한테 필요한 얘기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엉뚱한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동규 씨가 이런 판단을 한 이유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했던 너튜브가 인기가 좋으니까 네. 또 그거 하면 또 돈도 수익이 되고 그런 또 다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1야당, 원내 제1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고 따져보면 오늘로서는 한 4일 남았습니다. 그런 미묘한 시점이라 민주당은 이런 동영상이 나온 데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제가 민주당이라도 이의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레거시 언론도 있고 대한민국 유튜브도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 방송의 영역에 저는 언론의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유튜브 방송도 그 언론에서 저희들이 어떤 방송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지금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인의 이름은 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앵커도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우리 방송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있으면 저는 유튜브도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유튜브에게 과연 언론중재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인이 아니라 네. 그 어떤 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의 영향력은 좀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건 국민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 안에는 절대로 방종이 포함되면 안 되죠. 가짜 뉴스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론의 책임을 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말로 팩트의 중심에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앵커도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부적절한 이야기가 있으면 앵커가 제가 실수하면 앵커가 저한테 지적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제가 고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체크를 해야 유튜브가 그냥 선정적인 방송이 아니라고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동규 실록, 혹자들이 말하는 이 대장동 실록은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유동규 씨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MC가 있어요. 유재일 작가 겸 평론가와 대담을 나누는 그런 형식인데 이 유재일 평론가 네. 이력이 좀 특이한 사람이죠? 일단은 한 22만의 구독을 갖고 있는 아주 거대 유튜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2만 명 구독자. 예. 많은 분들이 뭐 시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력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원래는 정의당 쪽 진보적인 좀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조금 돌아섰는데 19대 대선 때는 민주당 쪽에 있다가 조국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좀 보수 유튜브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갔다가 지금은 굳이 분류하자면 좀 국민의힘에 가까운.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 보수 유튜버가 유재일 TV 말고도 많아요. 네네. 더 많은 뭐 우리가 아는 신의 한 수라든지 뭐 많은 뭐 채널이 있는데 거기 너무 좀 많은 구독자가 많고 여기가 좀 적당하다고 판단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의기투합이 됐겠죠. 네네. 유재일 TV의 유재일 씨하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의기투합이 됐기 때문에 합이 좀 맞는다. 속칭. 저는 그래서 네. 선택을 한 거라고. 저도 지금 승재현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베일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그렇죠. 측면도 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선 그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건데요. 이 유동규 실록은 특히 중요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리모델링 때문에 2009년도 네. 그때 2009년도면 시장 준비할 때네? 시장 준비할 무렵이죠. 이제 시작할 무렵 그때 이제 리모델링 나는 그때 연합회장 있으니까 네. 이제 그때 이제 만났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반감을 딱 갖고 있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 그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알려진 부분은 이제 원래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주관하면서 이제 2009년에 그 정치인과의 만남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라딘의 지니 요정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저 인생의 소원에 지니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예. 사실 이렇게 램프를 막 만지면 지니가 확 올라오잖아요. 나오죠.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모든 물어보죠. 걸 들어주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지니한테 이야기하면 지니가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유력 정치인이 가장 자기에게는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 필요한 사람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정말 신이 내려주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저 유튜브 보니까 유동규 씨 입담 좋으네요. 말 잘하고 있는데. 말 잘했죠. 예, 말 지금까지 잘하네요. 기자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대장동 실록이 됐는 유동규 실록이 됐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 안에서 거짓 없는 어떤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대장동이 어떤 건지 정말 지역 토착 비리가 원주민에게 정말 돌아갈 이익을 빼앗았는 거잖아요. 그 빼앗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엄벌이 아니라 필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안다면 좀 그 내용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의 영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그걸 좀 최소한 줄이고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이른바 영상실록에서 유동규 씨는 원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런 일에 뛰어들게 됐다고 소개를 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전체 모습, 전모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 주장은 전에도 나온 겁니다만 이 영상실록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근데 보시나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정말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검찰 사건에 지금 전개 중이고 유동규 말고도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의 증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보고 검찰이 기소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 유동규 씨 지금 검찰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본인이 처벌받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검찰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혼자 이걸 다 했다고 저 얘기를 하면서 뭐 진이 얘기는 어쩌면 그냥 오버하는 거 진이가 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주의를 끌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게 지금 본인이 다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네.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 측면만 부각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 이게 방송이 돼서 만약에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길하고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법정에서 나왔을 때는 사실 알고 보면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언론 일부만 보게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글쎄 이게 좀 긍정적일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승재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유동규 씨가 이야기가 자기가 키맨이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만비 씨의 정언 들어보면 김만비 씨도 전체를 잘 모르는 거고 네. 남욱 이야기대로 남욱도 잘 모르는 거고 코끼리 마치 각자 다리 만지고 머리 만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그림을 그렸는 사람은 누군지는 정말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각자가 해야 될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 제 역할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부조에 있는 일을 모르듯이 네네. 그러면 전체를 안다는 이야기는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검찰은 전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으로 사실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바깥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빨리 이런 어떤 사건의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야 되는 게 검찰의 임무고 그 법정에서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는 걸 만들어가는 것은 법원의 몫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유동규 씨가 설계사무소에서 일했기도 했고 원래는 운전기사였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반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네. 본인이 다 알고 있고 나는 정말 똑똑하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네. 일각 관계자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너 운전기사 했던 거 아니냐. 설계사 사무실에 한 3년 정도 일한 게 다지 않느냐. 어떻게 이 중요 아니면 이 거대한 사업에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만약 이런 게 법정에서만 있고 아니면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반박은 안 나올 건데 네. 또 이 유동규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박지원 변호사님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우려를 이제 합리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소위 대장동 일당과 의형제를 맺었고 지분 나누기를 했고 또 약속도 했다. 이런 과정을 말하면서 이 영상실록에서 앞으로 자세히 이걸 풀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짚어볼게요. 2014년 6월에 김용, 정진상,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었다. 12월에 김만배가 대장동 지분을 나누기로 하고 처음 이 지분 나눔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듬해 2월에 김만배는 본인 지분을 늘려 30%를 우리에게 주기로 했었다. 지분 논의가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된 거다. 그리고 재작년 약속한 대장동 지분 30%를 24.5%로 줄였다. 자, 이제 이런 골격들을 세세히 스토리를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중에 3분의 2는 이미 언론에 나왔는 내용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게 알아서 있는 건지 아니면 바깥에 들어서 연습을 했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 안에서 정진상 씨하고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데 사실 정진상 씨, 김용 씨는 굉장히 좀 이렇게 베일에 쌓여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그럼 처음부터 지금 유동규의 진술에 따르면 2014년 6월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검찰 진술조서에 들어와 있다면 이때부터 정진상이 들어와서 어떤 계획의 설계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검찰이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검찰의 진술 내용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이후에 유동규 씨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도 짧게 요거 유동규 얘기를 이제 그대로 네. 한 거거든요. 아마 이거 앞으로 실록에서 이 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 높습니다. 흥행 여부를 한번 좀 전망해 봐 주세요.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보러 가겠죠. 네. 보수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러 갈 거고. 재판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나쁘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게, 예. 패를 다 알 수 있거든요. 변호인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고 네. 증거의 실체적 능력으로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위에서 그런 점을 알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따라서 그 파장과 영향력이 가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내일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5년 만에 확 달라진 국방백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어드리고 우리의 수출 효자로 맹활약 중인 K방산의 뒷얘기를 재밌고 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